자, 수익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익성 부동산, 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인데, 이 수익성 부동산은 크게 이 기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업용 부동산은 뭐죠? 가끔 문제 보면은 지문에 기업용 부동산 나오니까 아직 해석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이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이 세 가지 부동산이 기업용 부동산. 세 가지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자, 그럼 요거는요 일반 기업 경영. 여러분 지문 있다 보면 일반 기업 경영이 나오면 그건 기업용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임대가 나오면 그건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지문 있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수익성 부동산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바로 뭐죠?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바로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성 부동산 중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임대용 부동산은 임대료 구하기 때문에 안 되고 뭐만? 수익성 부동산 중에서 뭐만? 기업용 부동산만 적용. 이 기업용 부동산만 적용하는 게 바로 뭐다? 수익 분석법. 그럼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뭐라고 하죠? 수익 가액. 자,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수익 가액이고,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수익 임대료. 자, 여러분 27회 시험에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출제했었죠. 자, 26회는 또 수익환원법 개념. 작년에도 이 수익환원법 개념 또 출제했어. 28회는 계산 문제, 24회는. 그래서 우선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다? 순수익.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의 네모. 26회는 할인 네모,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출제했거든요. 그럼 환원할 때는 뭘로 환원한다? 환원하니까 뭐?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또 할인율로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복잡해서 출제 안 하고요. 시험 문제 여러분에겐 계산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왼쪽에 있는 요것을 출제해요. 계산 문제.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 문제는 여러분 요 순수익 또 네모수이거든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만 무엇입니까? 이런 거 출제해요. 예? 또 요 네모 안에 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 자, 우선은 관로 안에 들어갈 말 출제하고요. 또 순수익은 안정적이에요. 순수익은 안정적이니까 환원이율이 높으면 전체값 수익가액은 뭐 한다? 낮아지고, 환원이율이 낮으면 전체값 수익가액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가액과 환원이율은 서로 반대로 변동하네요.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역관계, 반비례 관계. 역관계,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걸 우선 염두에 두시고, 그럼 수익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수익환원법의 3요소는 세 가지. 순수익, 환원율, 수익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3요소가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순수익. 순수익은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배운 게 있죠? 순영업소득. 그럼 순영업소득, 순수익은 상각 전이에요? 상각 후에? 한번 또 물어봐야지.
상각전 후. 전이에요. 왜? 여러분 여기서 순수익에서 뭐 세전에서 세월을 넘을 때 감각상각비가 빼잖아요. 여기는 감각상각전이야. 상각전. 그래서 순수익 하면 상각전 순수익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순수익은 뭐다? 상각전 순수익. 나중에 시험에 내면은 또 안 들어봤다 하지 마시고. 아니 상각전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이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평가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인데 여러분 순수익 계산할 때는 우리 앞에서 투자를 했을 때 월이 아니라 뭐다? 연간 단위로 구하는 거예요. 자, 산정은 뭐다? 산정은 뭐다? 구한다. 산정은 구한다. 자,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순수익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번. 자, 여러분이 임대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가능 총소득이 나오죠. 가능 총소득. 배운 걸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공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평균 공실 약 5%거든요.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뭐한다? 이렇게 공제하고 또 뭐를 대준다? 자판기 수입과 같은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 요거는 뭐죠?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 요건 공실이가 있는 상태의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비용을 빼죠. 부동산 운영하는 비용 뭐죠? 영업 경비. 영업 경비. 주의해야 될 것은 시험 문제 꼭 우리 출제 많이 하는 게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데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 빼주면 뭐가 나온다? 순 영업 소득. 이걸 이용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 요것을 여기에 대입시켜 줘야 돼.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합니다. 투자론에서 배운 걸 이제 활용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순수익이면 두 번째는 뭐죠?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은 여기서 나오죠. 요 수식에서. 자, 환원 이율. 자, 평가 대상 물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어떻게 돼?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뭐를? 우리 부동산 가액. 여기 수익 가액이죠.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이율. 자,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순수익이 1억이다. 그럼 10억이 1억이니까 몇 프로? 몇 프로? 10%. 10%니까 뭐를 나타낸다?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이 수익성을 나타낸다.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게 환원이율. 그래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아까 10% 했잖아요. 그럼 그 10%가 좋은가 나쁜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지표야.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또 여러분 똑같은 상업용 건물이라도 철산동, 예? 한동 가격이 어떻게 돼? 같은 면적이라도 다르죠? 지역에 따라 달라. 또 품등이란 말이 나와. 품등. 거기 보면은 성격에 품질 등급이야. 여러분 품등은요. 품질과 등급. 품등, 용도, 지역, 시대에 따라 환원율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 네?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환원율은 수익률이잖아요. 수익성을 나타내니까 수익률인데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여러분 상가 사면 난 저거 몇 프로 될 것이다. 그거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또는 뭐다? 사전 수익률. 같은 말이죠, 다.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사전 수익률의 개념이. 자, 거기 보시면 환원이율의 구조가 나와요. 자,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자, 시험에 2번 출제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뭐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10억 투자하면 수익 몇 프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미래에 예상되는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어요. 미래에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도 있지만은 또 부동산 사용하면 뭐가 발생해? 감가가 발생하잖아요. 보통 건물 같은 경우. 그러면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른 감가가 발생하면 그 감가를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돼. 그래서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을 자본 회수율,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게 환원이율이야. 그러면 자본 수익률은 뭐죠?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자본 수익률을 무슨 개념? 할인율의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에 따라서 자본 회수를 하는데, 이 자본 회수는 미래에 대한 감가이기 때문에 감가 상각 뭘로? 율로 표현된다. 감가 상각률로 표현된다. 자,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서 배웠듯이 환원율의 종류, 요거는요 상식적으로 환원율은 어떤 게 있어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슨 환율? 개별 환원율. 예를 들면은 이제 배워야 되니까 토지 환원이율 또는 건물 환원이율이 있어요. 또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무슨 환원이율? 종합 환원이율이 있고, 또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 전 환원이율이 있고 상각 후 환원이율이 있고, 소득세, 법인세 공제 전이냐, 세 공제 전 또는 뭐다? 세 공제 전 또는 세 전, 또 세 소득세, 법인세 세 공제 후 또는 줄여서 뭐다? 세 후, 세 전, 세 후. 이렇게 해서 우리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환원이율이 중요한데 올해는 환원이율 중에서도 이걸 주의해야겠죠.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또는 환원이율 결정 방법,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환원이율을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다, 올해 시험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나오죠? 시장 추출법.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안 배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시장 추출은 알죠? 추출한다 얘기만 해줘.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 대상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거래 사례로부터 누구? 직접 환원율 추출, 뽑아내는 작업이 바로 뭐다? 시장 추출법. 근데 여러분, 여기 순수익은 과거의 미래야. 이 순수익은. 또 고민합니까? 아까 했잖아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잖아요, 미래. 그런데 사례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대답은 잘 하시면서 시험 지문 나.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 사례니까 과거의 순수익, 과거의 거래 사례 가액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래인데 과거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의 순수익이나 과거의 거래 사례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기는 뭐다? 아까 사전 수익이잖아. 환원 사전인데.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환원이율은 시장 접근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요. 또 시장 접근법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또 나옵니다. 시장 접근법은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 돼요. 시장 비교 방식. 자, 두 번째는 뭐죠? 조성법. 자, 두 번째는 조성법인데 조성법은 요소 구성법이라고 해요. 요소 구성법. 자, 요소 구성법 한번 볼까요? 자, 환원이율은, 자, 여러분이 이 환원이율은 순수 이율에 뭐를
오이합률을 가산한율로 한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순수이율인데, 순수이율은 여러분 저번 주에 외우셨던 적산법에서 단기간에 적용되는 기대 이율의 개념이 아니다. 이때 순수이율은 뭐냐? 무위험률.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여러분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국채 수익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요 위험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뭐라고 한다? 할증률. 위험 부담에 따른 할증률이 위험률이야. 자, 그러면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자, 여러분 또 투자를 했으니까 처분했을 때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그리고 관리, 부동산 관리가 또 어려울 난, 쉬울 리, 어려운가 쉬운가? 또 투자한 자금이 뭐 한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이 네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가 어려울수록 위험률은 뭐해? 증가하지. 위험률은 증가하는데, 증가할 때는요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자금이 안전성이 높으면 위험률은 뭐해? 줄어들죠. 안정성이 높으면 위험률은 뭐 한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때는 여기에 뭐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요인.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요인. 플러스는 위로 올라가는 요인.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개념 볼까요? 평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뭐를? 위험 할증률을 순수율에 뭐 한다? 더해감으로써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조성법이라고 해요. 그럼 조성법은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아요. 주관. 그리고 또 여기 두 수식에 대부 비율이 없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는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 비율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 부동산 여러분 다 융자를 받잖아요. 융자를 받아요. 자, 그리고 투자 결합법. 자, 투자 결합법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 또 하나는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인데 올해 시험에는 요게 좀 중요해요. 물리적이 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걸 뭐라고 했죠? 토지 건물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인 복합 부동산의 뭐? 순수익. 자,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동일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르며, 그러면 또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그럼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무슨 개념? 종합 환원이요.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원이율은 종합 환원인데, 아까 토지 소득, 건물 소득은 분리될 수 있다. 분리합니다.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해요? 토지 환원 이율. 또 건물 분리를 해서 이렇게 토지 건물 분리합니다. 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해요? 건물 환원 이율. 요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가 서로 같다 다르다. 토지 건물 달라요. 토지는 감가가 안 되고 이건 감가가 되니까 당연히 다르지. 다릅니다. 그럼 여기 뭐를 곱한다? 곱하는 건 가중치. 가중치인데 가중치가 뭐죠? 여기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에 가중치. 또 여기는 뭐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차지하는 거?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B는 비율이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 환원이율 5%다. 건물 환원이율 10%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문제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3대 2다. 그럼 얼마? 3대 2면 전체 얼마? 3 플러스 2. 전체 5에서 토지는 얼마? 3을 차지하고 전체 5에서 건물은 얼마? 2가 차지한다. 여기 가중치야. 여기 몇 프로? 3%. 여기 몇 프로? 4%. 더해줬더니 몇 프로? 7%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구할 줄 알겠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중요해요. 물리적 투자 진짜 중요합니다. 자, 금융은 돈을 빌렸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자금 융통받으면 내 돈, 남의 돈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지분 환원율이라고 하고, 또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저당 환원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당 환원율은 저당 투자자 금융기관에서의 수익률이거든요. 요거와 요거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금융적 투자이라고. 요거는 객관적이잖아요. 금융기관의 수익률. 요거는 지분 투자자 수익률이 이게 다르지. 이건 주관적, 이건 객관적이가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데 차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중치 곱해줘야죠. 가중치를 곱해주는데 문제는 뭐다? 부동산 가격에서 내 돈,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곱해주고, 여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슨 비율? 저당 비율. 저당 비율을 우리는 LTV, 대부 비율이에요. 이때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지분 환원율은 뭐다? 자기 자본 환원 이율인데, 자기 자본 환원율로서 한 해 소득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뭐를?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또 여기 저당 환원율은, 저당은 타인 자본이야. 저당 환원 이율은 타인 자본 환원율인데, 저당 환원율로서 우리 카즈디나 학자는 뭐를? 저당 상수로 본다. 카즈디나 학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투자론 공부할 때요, 저당 환원율 하면은 저당 상수 구하는구나. 그럼 저당 상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뭐?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 그걸 이용해서 계산한 문제를 또 출제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환원율은 어느 거? 원래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물리적 투자 결합법. 자, 근데 지금 요 수식에 뭐가 하냐면요, 부동산 가치가 없어요. 부동산 가치.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개량해서 발전시킨 게 여러분 네 번째 나오는 누구? 엘 우드법. 자, 엘 우드법은요, 보통의 일반 투자자, 바로 여러분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뭐를 강조? 지분 수익률. 여러분,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융자를 이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어떻게 돼?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 거예요. 융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를 강조한다?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닌 지분 수익률을 강조해요. 그럼 가정은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전형적인, 여러분 건물은요 경제적으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유를 해요. 경제적 내용연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유하지만은 엘 우드법은요 전형적인 보유 기간이 있어요. 보유 기간인데 단기간 보유한다. 단기간. 여러분 단기간 보유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 뭐 한다고 배웠어요? 운영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다? 처분을 하니까 이 기간 동안이 보유 기간이죠. 이 보유 기간이 단기간 보유한다고 가정을 해요. 우리는 단기간 보유하는데 또 전형적인 또 뭐가 있다? 저단기간. 여러분 저단기간은 또 금융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또 이제 용어를 하나하나. 저단기간은 대출기간이잖아요. 저단기간, 융자기간, 대출기간 뭐 만기. 그러니까 만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를 이용한다? 반드시 뭐를 이용해? 융자를 이용하잖아요. 반드시 뭐를 조달한다? 네, 타인 자본을 반드시 조달한다는 걸 가정해. 그럼 타인 자본을 반드시 부동산 취득할 때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 자본 조달하면 뭐가 붙어?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 여러분 대출 이자율이 많으냐 적은, 여기 높은가 낮은가 수익률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대출 이자 당연히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그래서 그걸 이 타인 자본을 반드시 조달한다는 걸 가정해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의 합으로 구성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현재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으로서 뭐를 이용하냐? 세전.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하기 전, 세후가 아니라 뭐다? 세전. 세전, 현금 수지를 환원 대상 소득으로 봐요. 그러면 세전이니까 이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그럼 세금이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면서 수익률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아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상당히 중요하지.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 정부가 요즘에 뭐 우리나라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금 하니까 당연히 소득에 영향을 주죠. 그럼 뭐에 영향 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엘루드법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거 출제하죠.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근데 뭐죠? 보유기간, 취득 시에서 처분까지 보유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그리고 매 기간마다 타인 자본, 대출금 조달했으니까 대출금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액을 돈 갚아야 돼. 갚으면은 갚은 만큼 기간 말 지분, 내 지분이 늘어나.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 기간 말에 내 지분이 늘어나는 거야. 지분 형성분. 또 기간 말 취득 시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부동산 10억에 샀는데 처분 시에 13억 될 수도 있고 9억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분 시 기간 말 부동산 가치는 뭐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 상승분 또는
하락분. 세 가지 이 요소가 우리는 환원율에 구성하는 요소다. L5등분. 요 세 가지가 시험 질문에 또 자주 내는 거죠. 자, 이 지분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구하는 게 무슨 방법? 부채 감당법. 이걸 개텔법. 또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가 아닌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구한다. 자, 그럼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하죠? 환원이율은 자, 부채 감당법에 있어서의 환원이율은 자, 부채 감당률 우리 28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잖아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 올해도 출제합니다. 부채 감당률. 공식 꼭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야. 네, 객관적이고 계산은 간편해. 왜 간편하냐? 부채 감당률 2다. 대부 비율 50%다. 저당 상수 얼마? 네? 0.1이다. 그럼 얼마? 요거 5%. 2를 곱하면 몇 프로? 10% 되죠? 여기 5%에 2를 곱하면 10%. 계산되죠? 근데 곱셈이 안 돼, 또. 안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을 몰라. 공식,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숫자 다 주어주는데. 오늘 한번 또 봅니다. 그럼 24회도 출제했고요. 28회도 출제했잖아요. 곱하는 거. 잘 곱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 5가지인데 시험 문제 제일 쉽게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요 5가지 중에 4개가 나오겠죠. 하나가 뭐 들어오냐? 분해법이 들어와. 분해법은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 12회 시험, 19회 시험이 출제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학개론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12회입니다. 그때 출제했어요. 그래도 왜 그 점수 주려고 냈는데도 어디 소속되는지 몰라서 틀려요. 소속군. 그럼 12회가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 가장 어려운 게 12회. 두 번째가 어려운 게 15회. 12회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 40문제 중에 6문제 푸니까 34문제 다 모르겠다. 안 배웠다. 안 배우면 안 배웠어. 배우는데 여러분 공부 안 해서 그렇지. 15회는 시간 없어서 못 풀겠다. 여기는 시간이 있어도 못 풀겠다. 모르니까. 12회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 개론 99% 과락입니다. 99% 개론 과락. 그때 민법 점수 뭐 100점 맞을 필요 없어. 그때 개론 과락이 99%. 이때 처음 데모한 거예요. 12회 시험 때 개론 데모. 안 배우고 났다. 그 안 배우고 난 거 출제는 따져서 뭐해? 강사한테 따져야지. 강사들이 안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 우리 얘기거든. 원래 여기 나온다 하는데 학원에서 한 대를 안 가르쳐준다? 그럼 그 가서 따져야지. 예? 근데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방송 강의도 강의했고 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 누가 EBS 방송 보지 말라 했어? 근데 방송 다 강의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학원에서 요거 안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예? 시험 문제 박살난 거지. 여러분 그 진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즘 낸데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서 지금 범위를 정해줬어. 예? 개론 범위 정해준 거야.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우신 분은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해서 어려운 거. 자,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이론부터 신경 쓰도록 합니다. 예.
계산 문제는 나중에 찍어주긴 찍어주는데 여러분 풀 시간이 안 돼요. 작년에도 이런 형태로 나온다 다 찍어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계산 문제 뭐 시중에 없지만 우리 2년 후도 우리 모의고사 2년 후 나오면은 그래 나왔죠.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 뭐 찍어주긴 다 찍어주는데 문제는 그냥 풀 시간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론만 우선. 계산은 나중에요. 10월달 가면은 여러분 안 풀고 4개 맞는 거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풀고 다 틀린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이제 민법에 이제 7월부터 민법이 50% 공부하고 개론 10% 공부하고요. 2차 과목 40% 공부하면 돼. 개론은 10%만 공부해도 돼. 예? 문제풀이 들어가면 시험에 나올 거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는데 문제 나오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는데 지문이 어떤 형태로 구성돼서 나온다. 얘기를 다 해줘.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하고 들어가면 돼. 그래 다 나와요. 지문상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뭐 다 냈는데 뭐 안 믿어서 그럴 뿐이지 뭐. 자,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2차 공부 이제 7월부터 합니다. 중개사법 80 맞으면 합격. 중개사법 80 맞으면 합격. 공법 반, 공시세법 반은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80 맞으면 합격이에요. 네. 그래서 공법 반 2개 중에 하나인데 뭐 고민할 게 있어. 찍어도 40은 맞겠다. 40문제 다 5번 찍어도 20점은 나와요. 20점 기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30%만 더 공부하시면 되지. 좀 긍정적으로. 자,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라 우리가 환원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이 직접 환원법. 여기 28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28회 시험에 직접 환원법은요, 직접법인데 토지, 농지나 염전 등의 토지에 적용해요. 그럼 토지는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소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소모적 재화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죠. 감가가 안 되니까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도 없다. 이건 자본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바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수익가액. 수익가액은 바로 뭐다?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뭘로? 환원 이율로 바로 환원해서 구하면 돼요. 우선 자본 회수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자, 직선 환원법 그리고 연금법 인우드법 또는 평균 연금 환원법 그리고 상환 기금법은 호수 콜드법 또는 감채기금 환원법 요 3가지는요 상각자산이에요. 상각자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상각자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진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니까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회수가 뭐다? 필요하다. 이건 자본 회수가 필요한 건 3가지. 자, 그리고 건물, 구축물, 우리가 기계, 장치, 설비 등에 적용하는 게 직선법이에요. 내용연수 수명도 유한하고 또 수익도 유한한 상각자산에 적용하는데 그러면 수익가액, 가액 P는 뭐죠? 항상 순수익은 상각자산에 적용할 때는 뭐다? 상각전이야. 순수익은 항상 뭐다? 상각전. 순수익인데 환원이율은 상각 후의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수익률은 상각한 이후에, 상각 후 환원 이율인데 여기다가 뭘? 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뭐를 계산한다? 상각률을 가산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가액을 구해요. 이때 요거 상각 후 환원이율과 상각률을 더해주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상각 전 환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전 환원이율. 그러니까 상각전, 상각전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자, 연금법은 우리는 두 개는 복합부동산.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 상각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순수익이 뭐죠? 상각전. 자, 기업용 부동산의 일반 기업의 경영,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 일반 기업 경영 또는 부동산의 임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각전 순수익의 상각 후 환원 이율, 잔존 내용 연수를 고려한 복리 연금 현가율을 곱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연금법. 상각 후 환원이율, 잔존 내용수, 축적 이율이 중요하죠.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 축적 이율을 고려한 수익 현가율을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상환기금법. 계산 문제는 안 내니까 우선 보는데, 우선 연금법은요, 상각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여 수익을 영장시킬 수 있는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부동산이나 어업권 등에 적용하고, 상환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하여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소모성 자산, 채석장, 광산, 광업권 등에 적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환원이율이 뭐보다 커요? 축적이율보다 높겠죠. 왜? 축적이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전한 자산의 뭐? 이자율.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 안전율이라고 하거든요. 국채 수익률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영장시킬 수 있는 연금법에 의한 수익가액이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뭐? 상환기금법에 의한 수익가액보다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수익분석법은 뭐에 적용한다? 자, 수익분석법은 임대료죠. 우리 수익 임대료인데 뭐에만 적용한다?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 보면은 일반 기업 경영만 나와. 임대는 없어.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을 하여 대상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산출할 것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에 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한다?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분석법인데, 자, 27회 시험에서는 요 수식 요걸 주어지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27회 시험. 수익분석. 자, 우선 여러분이 이제 다 배웠는데 3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수익환원법, 수익분석, 요 개념은 공부를 꼭 하고 들어가야 돼. 왜? 매년 출제하니까. 지금 매년 출제하니까. 7가지 개념은 잘 아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수익환원법 나오면요, 수익 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아니면은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에서 출제해요. 그래서 잘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이 감정평가의 절차인데,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자, 제8조에 보면은 감정평가의 절차가 나와요.
자, 감정평가의 절차가 7단계가 나오는데 요 순서 물을 수도 있거든요. 또 순서 또 틀리는 분이 있어요. 순서인데, 자, 첫 번째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이 뭐죠? 기본적 상해 확정이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감정평가 의뢰는 요 절차에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 해달라고 의뢰하는 건 요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처음에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은 뭐부터? 기본적 사항의 확정. 요게 여러분 거기 교재 보니까 제9조 1항에 8개가 나와. 문제는요, 또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포함되지 않는 걸 또 물어. 골치 아프지. 그럼 먼저 누가 의뢰했나 와야지. 의뢰인, 대상 물건. 평가하는 물건이 뭐냐? 대상 물건.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목적,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 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어떻게 돼? 자문 또는 용역. 용역은 서비스야. 또 여러분 수수료 줘야죠. 변호사 해도 수수료 줘야지. 감정평가에서 수수료 줘야지. 돈. 수수료 또 실제 비용도 있죠.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정을 해야 돼. 자, 8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을 확인돼. 지금 여러분 가서 뭐 확인해야 돼? 용도, 경계, 지목 이런 걸 확인해야겠죠. 물리적 상태 그리고 또 뭐? 우리는 권리의 양태 요걸 확인을 해야 돼. 네 번째는 사례 자료, 확인 자료, 요인 자료를 수집해서 또 정리를 해야 돼. 다섯 번째는 정리했으니까 자료를 뭐해? 검토를 해서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평가 대상 물건의 뭐에 따라서 감정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적용을 하면 돼. 최종 7번째는 적용했으니까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고 그걸 왜 표시, 감정 평가서에 표시를 해야겠죠. 7단계로 이루어졌다. 자, 순서. 네, 첫 번째 기본적 사항 확정 몇 개 있다? 8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또 감정평가 절차에서 속하지 않는 걸 한번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점수 주려고 내는 게 감정평가의 절차, 그리고 물건별 감정평가, 요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작년에 출제 안 했거든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도 출제했고요. 4년 전에도 출제했는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물건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여러분 공부할 때 제2조, 그리고 우리 많이 배운 게 있죠.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그리고 제11조, 그리고 14조부터 25조까지 이제 그걸 이제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왜? 매년 출제하니까. 우리 기본서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또 거기에 보면 15조부터 물건별 감정평가 조문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는 조문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잠시 쉬고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